최소한 좀 떠들자. 자, 그래, 오늘은 취소하자. 이제는 2022년이 아니야. 그리고 푸틴도 그 사실을 서서히 깨닫고 있어. 8월 13일, 푸틴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어. 그는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에 대한 제재 집행을 멈추지 않으면 러시아는 유럽의 선박과 유조선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어. 하지만 말이지, 그는 한 가지를 잊었어. 러시아의 선박들은 이미 오래전에 러시아의 통제를 벗어났거든. 흑해에서는 러시아 선박이 어디에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우크라이나가 결정해. 그리고 러시아 흑해 함대가 크림반도에서 도망쳐야 했던 이유가 있어. 세바스토폴을 버리고 노보로시스크로 숨어들어야 했지. 그런데 말이야, 그것조차도 충분히 멀지 않았어. 우크라이나는 푸틴의 위협에 바로 대응했어. 그리고 그 대응은 크렘린의 한 가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했어. 러시아 해군은 더 이상 진짜 해군이 아니야. 러시아의 주요 해군 기지 중 하나가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불타고 있고, 러시아 군함들은 공식적으로 수을 곳이 없어. 그리고 말이야, 이 모든 상황 한가운데서 우리는 JD 벤스가 직접 키이우에 전화를 걸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요청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어.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대답은 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이 전쟁 내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 영상에서 이 모든 것과 더 많은 이야기를 알아보자. 가장 중요한 소식부터 시작하자. 화면에 보이는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특히 이탈리아가 주도하는 유럽 국가들이 이제 실제로 제재를 집행하기 시작했어. 바로 최근 이달 초에 이탈리아가 주도하는 부대가 러시아 유조선에 승선해서 EU법을 위반하지 않는지 확인했어. 사실 이건 진짜 러시아 유조선은 아니었어. 많은 선박들이 편의 치적을 사용하니까. 하지만 이 배는 러시아 화물을 실었을 가능성이 높았지. 물론 푸틴은 이 일에 대해 별로 기뻐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규칙을 집행하기 시작하면 러시아가 계속해서 규칙을 어기기가 더 어려워지거든. 그래서 푸틴은 공개적으로 나와서 다시 위협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했어. 전쟁 내내 해왔던 것처럼 말이야. 기본적으로 그는 성명을 내면서 우리가 모두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어. 마치 러시아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말이야. 그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봐. 저는 주목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결정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결정입니다.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부 국가의 당국이 국제해양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주체들의 선박, 민간 선박의 이동을 제한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선박을 납포하고 훔친 재산을 판매하겠다는 생각까지 내놓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해적질과 강도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똑같이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선박에 대한 공격이 계획된 그 해역에서만 대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제 푸틴은 곧 이 말들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위협을 가한 사람이 푸틴만이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푸틴이 가장 아끼는 작은 꼭두각시인 메드베데프 같은 다른 러시아 관리들도 있었습니다. 그 역시 유럽인들에게 같은 위협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메드베데프가 한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의 인용문입니다. 인용문은 이렇습니다. 그 유럽의 개들은 러시아 국기가 아닌 상업 선박이지만 러시아의 이익을 위해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을 억류할 권리가 없다. 서유럽 선박의 대다수도 편의 치적을 사용해 운항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적국에 속한 어떤 상업 선박이든 우리 영해든 중립수역이든 공격할 권리가 있습니다. 적의 이익을 위한 화물을 싣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화물이 무엇이든 그 선박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선박들은 아주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그는 이 말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러시아 군대는 흑해를 넘어 작전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솔직히 메드베데프가 진짜 멍청한 건지 아니면 멍청한 척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지만 그는 흑해에 러시아 군함이나 러시아 해군 함정이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건 우크라이나의 공격 때문이죠. 그리고 이건 아무 유튜버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러시아 당국자들 스스로가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 보고서를 한번 보세요. 참고로 이 보고서는 2024년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2년 전쯤 우크라이나의 공격 때문에 러시아 흑해 함대가 세바스토폴에서 노보로시스크로 군함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러시아 당국자가 로이터 통신에 직접 확인해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세바스토폴 기지는 수십 년 동안 수전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러시아 흑해함대의 사실상 본거지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공격과 드론 때문에 그 기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유일한 이유는 푸틴이 3일짜리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세바스토폴을 포기한 후 러시아 해군은 노보로시스크로 이동했는데 이곳은 사실상 이 지역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틀 전에 알게 된 것처럼 그 거리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러시아 해군은 이제 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떠돌이 신세죠. 여러분이 도와주고 싶으시다면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 추천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추천은 바다 밑바닥이지만 그들이 그걸 받아들일 것 같진 않네요. 하지만 어쨌든 이번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선전을 퍼뜨리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고 저희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지원이 정말 필요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잠깐 시간을 내서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노보로시스크에서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날아가는 이 드론들 보이시죠? 이 일은 8월 11일에 일어났습니다. 남쪽 아래에 있는 그 그룹에 주목하세요. 저 드론들이 바로 흑해 함대와 그 도시에 위치한 해군 기지를 향해 가고 있는 드론들입니다. 그리고 그 공격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지상에서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한 러시아 남자가 카메라에 찍히면서 천천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UFO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곧바로 상황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젠장, 저걸 봐. 저게 무슨 UFO야? 제트기야. 그래. 이제 러시아는 이 공격을 막으려고 정말 애썼기 때문에 이 도시의 밤하늘이 불꽃놀이처럼 아니면 아침처럼 밝게 빛났어. 안타깝게도 그건 효과가 없었어. 그리고 이 공격이 남긴 피해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러시아 방공망이 작동할 때 하늘이 어떻게 보였는지 보여주고 싶어. 그들은 그냥 무차별적으로 사격을 하면서 뭐든지 다 쏘고 있었어. 한번 봐봐. 이제 여기 피해 상황이 있어. 이건 유로마이단 프레스와 다른 매체들에서 보도된 내용이고 물론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도 직접 발표한 거야. 그리고 러시아 전쟁 블로거들도 이를 확인했어. 그래서 이 소식은 여러 다른 쪽에서 확인되고 있는 거야. 한쪽만 나서서 봐라 우리가 이런 피해를 입혔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게 피해 상황이야. 이번 공격으로 4척의 러시아 군함이 피해를 입었어. 칼리브르 미사일을 탑재한 호위함 2척, 미사일 함정 1척, 그리고 순찰함 1척이야. 그리고 실제로 이름도 나와 있어. 피해를 입은 2척의 호위함은 아드미랄 마르코프와 아드미랄 에센이야. 이 2척은 러시아가 흑해에 보유한 최신형이자 가장 중요한 수상함 중 일부야. 둘 다 우크라이나를 향해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고 아마 거의 매일 밤 그렇게 하고 있었을 거라고 확신해. 그 미사일들은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정기적으로 타격해왔고 마침내 우크라이나가 복수를 한 거야.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공격하던 바로 그 군함들이 이제는 아마 더 이상 쓸모가 없을 거야. 이 공격에서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또 다른 부분이 있어. 이건 젤렌스키 대통령 본인이 직접 확인한 내용이야. 그의 발언을 한번 들어봐. 이번 전쟁 전체를 통틀어 처음으로 우크라이나는 실제로 한 번의 작전에서 15가지 서로 다른 무기를 결합해 러시아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을 타격했어. 이제 우크라이나가 사용한 무기들의 목록이 실제로 있어. 한번 봐봐. 이건 젤렌스키가 트위터에 올린 내용이야. 내가 이름을 읽어줄 건데 미리 말하지만 발음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 이 작전에 참여한 회사들과 드론들은 다음과 같아. 플라닌티아, 플레코, 바르스, 롱네튠이 함께 작동했고 미치, 파이어포인트와 함께 했어. 이 회사는 우리가 자주 듣는 중요한 회사야. 람자브, 시친, 트러스트, 카리오, 그로버, 리트누이, 그리고 도부부시 드론들. 또한 사르곤과 마마이 무인 수상정도 있었어. 이제 여기서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어. 이 모든 회사들, 이 모든 드론과 미사일들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어. 즉 우크라이나에서 설계되고 제작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만약 국내에서 생산된다면 우크라이나는 무언가를 타격하기 위해 누구의 허락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우크라이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냥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 그리고 그건 우크라이나가 정말 많이 투자해온 부분이야. 그들은 방어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해왔고 정말 대단한 성과를 냈어. 사실 드론 분야의 혁신과 생산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앞서고 있어. 그리고 미사일 분야에서도 따라잡으려고 노력해왔지. 그리고 물론 우크라이나는 정말로 자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기 원해. 그래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고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이나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거든. 그리고 이게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시기에 꽤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이야.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이 공격과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인 요청을 했다는 거지.
이 요청은 분명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싶어. 왜냐하면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젤렌스키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직접 전화를 걸었거든. 하지만 그 전에 이 공격이 끝난 후에 러시아 사람들이 도시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여주고 싶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큰 피해를 입힌 뒤에 노보로시스크에서 러시아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한번 봐봐. 화면에서 다음날 아침을 볼 수 있어. 이건 공격 다음날 아침이야. 공격은 밤에 일어났어. 그리고 공격 규모가 너무 커서 다음날 아침에도 연기가 도시를 뒤덮고 있었어. 러시아인들이 일어나서 출근할 때 그 모든 걸 볼 수 있었지. 그리고 실제로 한 러시아 여성의 반응을 담은 영상도 있어. 한번 봐봐. 내가 보기엔 노보로시스크나 우리 지역 어디에서도 오늘 밤 같은 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밤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죽었고 정말 많은 건물들이 불탔어요. 정말 끔찍해요. 저는 항상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좀 더 느긋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는 괜찮아요. 다시 말해서 그냥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예요. 이건 휴전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무서워요. 저는 보통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데 이건 휴가 때는 그냥 집에만 있고 어디도 가지 않는 게 나아요. 올해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두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여기 채팅방에서요. 사람들이 휴가 왔다고 쓰는 걸 보면 이런 돌아가는 티켓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게 돼요. 여러분 미친 거 아니에요? 대체 왜 어디를 가는 거예요?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녀가 이 전쟁과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민간 인프라를 공격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어젯밤에 일부 민간 재산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가 그냥 아무데나 마구 쏘는 미친 드론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러시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아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직접 그곳에 가서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가 독립적인 조사관들이 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는 걸 원할 것 같지도 않고요. 하지만 제 나름의 이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러시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론들이 있지만 이 두 가지가 정말 황당한 이론입니다. 첫 번째로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 드론에 머리에 레이저 빔이 달린 상어가 장착되어서 도시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합니다. 노보로시스크 공격 당시 일부 우크라이나 드론에는 중기관 총이 장착되어 도시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고 합니다. 차고 협동조합, 자동차, 주거 건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론 차고와 건물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마도 우크라이나가 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앞에 상어가 달려있고 레이저를 쏘는 드론이 있다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그걸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이게 무엇인지에 대한 제 나름의 이론이 있습니다.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시키기 위해 사방으로 마구 쏘는 거 보셨죠? 그런데 말이죠. 그 총알들은 결국 어딘가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총알들이 러시아 차량과 민간 건물 등 모든 곳에 피해를 준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인들은 이번 일에 대해 정말 황당한 이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말에 알려진 충격적인 통화로 넘어가 보죠. 부통령 제이디 벤스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은 유조선을 공격하지 말고 러시아 소유가 아닌 인프라를 공격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흑해에서 벌이고 있는 공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제이디 벤스는 사실 우크라이나에 대해 큰 호감을 가진 인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이 요청에 동의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 요청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왜 우크라이나가 동의했는지도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파이프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건 CPC 파이프라인, 즉 카스피해 파이프라인 컨소시엄이라고 불립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카자흐스탄의 유전과 노보로시스크 항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석유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가로질러 러시아의 항구로 이동한 다음 유조선에 실려 흑해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곳으로 운반됩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 파이프라인에 대해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카자흐스탄 쪽에는 미국의 소유권이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파이프라인이 연결하는 유전들이 미국 기업에 의해 일부 소유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 50% 정도이거나 그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유전에 대해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제 제 생각에는 그 기업들이 미국 행정부에 연락해서 러시아 소유가 아닌 시설을 공격하지 않도록 우크라이나를 설득해달라고 요청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조건부로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선박이 러시아 소유가 아니고 물론 선박이 러시아 소유의 석유를 운반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는 그런 선박들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더해 우크라이나는 송유관도 공격하지 않기로 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카자흐스탄과 미국 기업들이 송유관에서 러시아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이득을 보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송유관이 당신의 영토로 지나간다면 당신은 아마도 어떤 형태로든 요금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아마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있을 겁니다. 물론 자기 석유를 파는 것만큼 많지는 않겠지만요. 러시아도 돈을 벌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도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현재로서는 송유관을 공격하지 않기로 동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겨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기 시작한다면 특히 러시아 영토에서라면 정당한 공격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도는 저에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JD 벤스와 젤렌스키가 실제로 좋은 대화를 나눴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번 달 초에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또는 지난달 젤렌스키가 오벌오피스를 방문했을 때 그 모든 사진을 보면 JD 벤스는 실제로 그 사무실이나 회의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는 꽤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남이 왜 잘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누가 싸움을 시작했는지에 대해 뭔가를 말해줍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계속해봅시다. 왜냐하면 같은 날 밤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해서 러시아 정유소를 타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러시아에 다시 연료 대란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밈 몇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규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밈이 재미있으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미 구독하셨다면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밈은 사실 방금 다뤘던 이야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벤스가 젤렌스키에게 전화해서 야, 유조선 폭파 좀 그만해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젤렌스키가 동의하고 나서 유조선에 기름이 실리지 못하도록 항구를 폭파합니다. 그냥 밈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실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실제로 민간 항구가 아니라 해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농담을 망치는 건 알지만 어쨌든 두 번째 밈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밈은 우크라이나의 한 식당이나 우크라이나 어딘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미사일 공격 시에는 이 소변기 아래로 들어가세요. 지금까지 아무도 제대로 조준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들은 이해할 겁니다. 역겨운 농담이지만 불행히도 사실입니다. 마지막 것은 조금 길지만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건 스탈린과 푸틴의 대화입니다. 먼저 스탈린이 말합니다. 푸틴 동지,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까? 푸틴이 대답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탈린이 묻습니다. 정말인가? 푸틴이 답합니다. 네, 레닌이 우크라이나를 만들어냈습니다. 스탈린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존재하지 않는 나라를 침공한 건가요? 푸틴이 말합니다.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은 한 민족입니다. 스탈린이 묻습니다. 그럼 우크라이나인은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푸틴이 답합니다. 맞습니다. 스탈린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우크라이나에는 누가 사나요? 푸틴이 대답합니다. 러시아인입니다. 그럼 왜 러시아인을 침공해서 우크라이나를 비나치화하려고 했습니까? 누구로부터 비나치화합니까? 우크라이나인들로부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인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로부터요? 나치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러시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치는 러시아인입니까? 푸틴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그럼 러시아는 그동안 누구와 싸워온 겁니까? 나토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했습니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나토와 싸우고 있는 겁니까? 나토가 우크라이나인을 통해 우리와 싸우고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우크라이나인들이요? 이때 스탈린이 잠시 긴 침묵을 지키고 말합니다. 심지어 나조차 이런 생각은 못했을 거야. 이게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논리가 얼마나 황당한지 잘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 영상은 정말 충격적인데 여러분이 이 채널에서 예상하지 못했을 식당의 무료 광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식당은 인테리어가 정말 좋습니다. 이 식당은 조지아에 있고 아마 러시아인들이 자주 찾는 곳인 것 같은데 그들은 이 식당의 정체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여기가 최고의 흰카리를 판다고 하네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보세요. 우리는 조지아의 한 도로변 카페에 들렀는데 여기저기 러시아가 조지아 영토의 20%를 점령하고 있다는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와이파이 아파지아는 조지아입니다. 비밀번호 오세티아는 조지아입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이상한 부분도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누군지 알 수 있죠? 그는 푸틴과도 약간 닮았어요. 그리고 나서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솔직히 이건 정말 미친 짓이에요. 저희 식당에 들어오시면 푸틴이 전범임을 인정하고 조지아, 우크라이나, 몰도바의 영토 보존을 존중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가는 곳마다 죽음과 눈물이 따라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솔직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밈 얘기인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유소를 대상으로 한 장거리 제재 캠페인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가 바로 이 오르스크 정유소입니다. 이 정유소는 전선에서 대략 14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마일로는 약 900마일쯤 될 거예요. 그리고 연간 600만 톤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고 계신 피해는 너무 심각해서 그 지역의 주지사가 직접 나와서 사실상 공공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 오렌부르크 지역의 주지사는 우크라이나의 공격 이후 우르스크 정유소가 약 6개월 동안 가동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손상된 핵심 장비는 수입품이어서 국제 제재 하에서 이를 교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고 안내되었습니다. 어제부터 오렌부르크주는 고객 1인당 연료 제한, 그리고 통에 연료를 채우는 것에 대한 금지 등 엄격한 연료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등록번호에 따라 홀수, 짝수 날짜에 주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의 현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는 두 번째로 많은 입증된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석유에 대해 배급제라고 불리는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진정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가 노리고 있는 것은 정유소뿐만이 아닙니다. 불과 이틀 전에도 또 다른 와일드베리스 창고를 파괴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죠. 우크라이나 드론이 가장 큰 와일드베리스 창고 중 하나를 완전히 파괴했는데 이 시설은 150평방미터에 달합니다. 그리고 불타고 있을 때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온라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와일드베리스 빙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빙고를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2주 전 아니면 4주 전쯤이었죠. 우리는 원래 상위 10개의 와일드베리스 창고만 봤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계속 이어졌죠. 그래서 상위 20개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상위 30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점점 더 많은 곳을 타격하면서 빙고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상위 20개 중에서 제가 세어보니 18개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7개는 사실상 파괴됐습니다. 어떻게 세느냐에 따라 15개일 수도 있지만요. 하지만 피해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창고들 중 많은 곳은 사실상 전부 다시 지어야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안에 있던 것들도 함께 잃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 국민들에게 더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고, 즉 러시아 정부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푸틴도 동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러시아인들은 이미 소집 통지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들의 반응입니다. 여기 한 러시아 남성이 군 소집 통지서를 받고 자신의 반응을 온라인에 올리면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냥 나라를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죠. 이건 정말 미친 짓이야. 오늘 징집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38살입니다. 오늘 고시스 고슬루기를 열어서 알림을 확인하고 열어봤더니 거기에 있었습니다. 지정된 날짜까지 징병사무소에 출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두하지 않으면 등록 절차 제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등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오늘로 징병사무소에 갈 날이 약 6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소집 통지서를 첨부할 테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입니다. 누가 이걸 필요로 하죠? 그리고 어쩌면 누군가는 이미 이런 소집 통지서를 받은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정하세요. 다음에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이제 여러분께 러시아에서 발송되고 있는 소집 통지서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인들과 우크라이나인들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슬픈 이야기입니다. 양쪽에 가족이 살고 있고 서로 다른 편을 지지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했고 독특합니다. 어떤 형용사가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모스크바에 사는 제 사촌이 오랜만에 처음으로 전화를 걸어왔는데 우리가 양보하지 않으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전화를 건 이유는 그녀의 남편이 소집 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인데 혹시 몰라서 둘이 함께 갔다고 합니다. 그들이 대기줄에 앉아있는 동안 건강검진을 마친 여성들은 다시 나오지 않았고 바로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장애가 있는 딸에 대한 증명서를 가져와서 일시적으로 동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딸의 자폐증이 완전한 징집 유예 사유는 아니라고 말했고 2주 후에 어딘가로 훈련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 두 사람 모두 우크라이나 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은 2011년부터 모스크바에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징병사무소에 온 사람들 중 70%가 다시 나오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과 아내들의 신음과 울부짖음은 경찰들에 의해 거칠게 막혔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양쪽 모두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게다가 동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동원은 9월에 있을 선거 이후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 전부터 이미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확실히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은 전쟁을 곧 끝낼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 오늘은 새로운 소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완전히 새로운 팟캐스트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 게스트는 전직 해군 사령관 데이브 스티븐스입니다.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대화가 있는데 그 전에 잠깐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데이브 스티븐스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최근에 초보자를 위한 재난 대비라는 신간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설명란에 아마존 링크를 올려둘 테니 참고하시거나 여러분이 책을 구입하는 곳, 전자책, 오디오북 등 어디에서든 검색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영상을 구독하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서 10분께 책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관심 있으시면 꼭 책도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의 새로운 팟캐스트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한 장면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드론에 한 장면이 있습니다. 러시아 방공 미사일을 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주세요. 훨씬 더 경험이 많으시니까요. 이것은 판치르 시스템으로 표적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단거리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S-300이나 S-400 같은 더 큰 로켓들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하네요. 드론이 방향을 트긴 했지만 실제로 드론이 미사일의 연기 자국을 통과해서 날아갔습니다. 이것들은 근접 신관이기 때문에 미사일이 지나갈 때 폭발해서 파편을 날렸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표적에 충분히 가까이 접근해서 파편을 날릴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근접 신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명령 유도 미사일로 레이더 기지에서 레이더로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정말 유도나 적외선 유도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사일이 발사되면 표적까지 유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들은 형편없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새로운 판치르에 장착된 미니 미사일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기존의 2단계 미사일 12개 대신에 드론 전용으로 이런 작은 미사일 48개를 넣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미사일들은 최대 사거리가 4마일밖에 안 되고 기존 미사일은 20마일까지 날아갑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거리가 너무 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반 미사일이라면 드론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엄청난 조작 실수 외에는 아니면 미사일이 정말로 오작동해서 유도에 실패하거나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신관이 작동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탄두는 우리가 사용했던 AM9 사이드와인더와 동일합니다. 이건 확장봉형 탄두라고 부르죠. 폭발하면 이 막대들이 기본적으로 거대한 원형을 확장하면서 항공기나 드론을 절단하고 폭발 파편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근접 신관이 작동했어야 했어요. 특히 드론이 비행운을 통과할 때는 더욱 그랬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동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미사일이 불량이라는 거죠. 그거 그건 미쳤네요. 흔한 문제예요. 러시아도 많이 겪고 있죠. 너무 빨리 생산해서 공장에서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그건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저 정도면 드론을 쉽게 격추시켰어야 했는데 특히 미사일이 3발이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상 잡음이 있는 곳이 아니라 바다 위에 있으니까 레이더로는 꽤 쉽게 잡아낼 수 있는 표적이에요. 아니 그래야만 하죠. 새로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 미 해군 지휘관 데이비드 스티븐스가 함께합니다. 그는 페르시아만에서 타격작전 장교로도 복무했고 지금은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데이비드. 고마워요 쌤. 정말 감사합니다. 자,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어떻게 F-18 파일럿 이자 타격작전 기획자에서 재난 대비 책을 쓰는 작가가 되었나요? 좋은 질문이네요. 제 경력의 전반부는 주로 재난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군 복무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경력을 쌓았지만 경력의 후반부에는 전 세계적인 재난을 예방하거나 최소한 대비하는 일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처음 했던 일은 첫 번째 책인 초보자를 위한 재난대비 안내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3부작을 만드는 것이었죠. 현실, 즉 실제 위협에 기반한 테크노 스릴러 3부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이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해 저는 실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위원회에는 몇몇 우주비행사, 천체물리학자, 기상학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CIA 요원, 모사드 요원, 무기체계 개발을 담당하는 제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두뇌를 이용해서 상위 7가지를 알아냈습니다. 우리가 도출한 게 바로 상위 7가지였습니다. 잠재적으로 종말을 불러올 수도 있지만 확실히 전 세계적인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순위를 매겼습니다. 결과와 확률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죠. 그래서 그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저는 그걸 출간했습니다. 그 책은 꽤 잘 팔렸습니다. 지금은 그걸 TV 시리즈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제 문학 에이전트가 저에게 논픽션을 써보라고 계속 권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재난 대비 초보자용 책을 쓸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그는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문위원회에서 얻은 축적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그거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굉장히, 혹시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학술적인 책처럼 들리네요. 일반 사람도 읽고 유용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목의 마지막 단어를 기억해 봅시다. 그러니까 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 책들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책들입니다. Prefer 커뮤니티가 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종의 전문가들이죠. 하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모든 세부 사항으로 지루하게 만들고 싶진 않지만 그래요.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1,3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자신을 프레퍼라고 하거나 적어도 어떤 형태로든 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런 것에 전혀 노출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룬 기본 입문서를 읽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 뉴욕시 아파트에 살든, 아니면 호주 오지에 살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모두가 어떤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작은 정전이나 천둥 번개 같은 일상적인 일부터 바이러스 문제나 핵전쟁 같은 종말적인 상황까지 말이죠. 완벽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화면에 책을 띄워 드릴 테니 사람들이 아마존이나 다른 곳에서 책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책을 증정할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할 이유가 생기겠네요. 이제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예전에 저한테 해주셨던 이야기 중에 걸프전이 시작됐을 때 실제로 타격작전 장교셨다고 하셨죠? 걸프, 첫 번째 걸프 전쟁 맞죠? 네, 그 이야기를 다른 분들과도 나눠주시고 그때의 경험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참모 장교였습니다. 그때는 비행 임무가 아닌 참모 근무였고 중간중간에 이런 참모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저는 중동 함대 사령관에게 배속됐었어요. 그분은 USS 기함에 계신 투스타 제독이었습니다. 나살함은 대부분의 시간을 바레인 항구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전진 배치였죠. 그때 저는 우리가 모든 세부 사항을 다 말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쿠웨이트 유조선을 호위했던 걸 기억합니다. 쿠웨이트 유조선들이 기지에서 출항해 페르시아만을 빠져나갈 때 이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미 해군 군함이 호위했죠. 일종의 데자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예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거기에 한 신사가 있었는데 이름이 마이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해군 장교였고 쿠웨이트 대사관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조종자 역할을 했어요. 일종의 일정 담당자였죠. 해군 함정들이 유조선과 만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서 걸프만으로 나가도록 했습니다. 이라크는 계속해서 무력 시위를 하고 많은 위협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고 기본적으로 쿠웨이인들을 굴복시키기 위해 겁을 주려는 시도였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는데 아마 자정쯤이었을 겁니다. 마이크에게서 전화가 왔고 그가 말하길, 있잖아요, 우리는 거리에서 쿠웨이트 군대의 움직임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요. 당신네들은 무슨 소식 들은 게 있나요? 물론이죠. 제가 그들에게 전화했어요. 상상할 수 있듯이 우리는 기함에 엄청난 정보부서가 있거든요. 군 정보부, CIA 등등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전화해봤더니 위성 사진도 다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생각엔 그냥 무력 시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말했어요. 지금 우리는 암호화된 위성 전화로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안은 확실했죠. 그리고 그는 대사관 두뇌에 있었어요. 그가 1시간쯤 후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대사가 지금 쿠웨이트 정부와 연락이 잘 안 된다고 했어요. 유선 전화가 끊겼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는 멀리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했어요. 확인해 줄 수 있나요? 다시 아래층에 전화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전화를 했을 때 아마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봐요,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는 말했어요. 우리는 쿠웨이트 군대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대사관 앞에 쿠웨이트 T-72 전차 2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도 갔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아래층에 전화했고 대답은 이랬어요. 쿠웨이트 군은 T-72 전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침공이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됐어요. 대사관 앞에 있던 전차들은 이미 이라크군 전차였던 거죠. 그래서 당연히 다음 단계는 제독님을 깨우는 거였어요. 아주 빠르게요. 그리고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고 나머지는 모두 역사로 남았죠. 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말하면 당신이 처음은 아니지만 침공 사실을 가장 먼저 확인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네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도시에 들어와 있었던 거군요. 마이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T-72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그게 뭔지에 대해서요. 자, 어서요. 네, 물론이죠. 좋아요. 이제 이란 선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아마 러시아로 드론 부품을 운송하던 이란 선박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이란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흥미로운 점을 언급하셨는데 언론의 반응을 보셨나요? 저희도 언론의 반응을 많이 다뤘어요.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도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이란만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대화의 나머지 부분을 듣고 싶으시면 화면에 있는 엔드 스크린을 클릭하시거나 위에 있는 카드를 클릭하시거나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는 화면에 표시될 팟캐스트 이름을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는 곳 어디에서든 검색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매주 한 편씩 새로운 에피소드를 할 계획입니다. 매번 새로운 인터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대화를 그냥 비공개로만 했었는데 하지만 이런 대화들이 정말 유익해서 공개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름은 쌤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